예, 반갑습니다. 어제 아래 평적을 왜 맞춰야 되는가라는 설명을 잠깐 했더니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제 유튜브를 보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설명이 상당히 부족했던 것 같고, 이래서 좀 더 제가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이 유튜브 앞에 섰습니다. 옛날부터 자고로 한시는 작시락지하고 음시지 흥기라고 했습니다. 시를 지어서 또 읊으면서 흥을 일으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편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시를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이 시를 이렇게 짓는 거에 대해 가지고 또는 또 잘전 명시를 해석하거나 이렇게는 많이 해주는데, 기본 어떤 이론이나 이런 부분에는 설명이 소홀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혼자 선생님이 설명을 안 해주시니까 혼자 이렇게 저렇게 책을 찾아보고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한시에는 기본적으로 평척, 그러니까 아분이라 하죠. 평척을 맞춰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평척을 왜 맞춰야 하느냐 하면 한시라는 자체가 악입니다. 음악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노래가락이라는 것이죠. 그럼 노래에 정해진 장단을 맞추어서 어느 정도 가락에 맞추어서 해야 되는데, 평척을 맞추지 않는 것은 그 가락을 무시하겠다. 남들이 이렇게 같이 박수를 칠 때 나는 소리가 틀리기나 말기나 아무 때나 치겠다. 그런 이야기하고 비슷하죠. 좀 말이 안 됩니다. 제가 생각하면. 어제 한번 설명드린 것에서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원래 공자께서 시경이 처음 만들어진 것 자체가 각 지역의 구전으로 오는 민요, 그 다음 또 궁중에서 예를 갖출 때 하는 그런 악이나 또는 잔치가 벌어질 때 하는 그런 음악 소리 자체를 가지고 시로 만들어서 시경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한나라 때 와서 시의 규칙이 어느 정도 이제 확정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오원시, 칠원시, 또 평척법이라든지 배율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맞춰져 가지고 벌써 세월이 2000년 되는 세월을 그대로 이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중국식 발음과 우리 발음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 평적법을 과거에 세종대왕 때부터 연구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명나라 때 모황윤이라는 사람이 홍무정운이라는 책을 만들었는데, 그 책을 가지고 세종대왕 때 신숙주, 성삼문, 김정 등이 그것을 번역을 해가지고 홍무정운, 역훈께서 소리를 그렇게 우리 소리와 중국 발음의 소리를 차이를 그렇게 밝힌 적이 있고, 그 후에 다시 동국정운이 만들어지고, 또 숙종 때 최세진이란 분이 이제 사성을 통해 가지고 기역딕 리얼 비읍 이렇게가 받침이 없는 소리들이 주로 평성이 많습니다. 평성은 거의 다 받침이 없는 소리로 되어 있고, 그래서 그 후에 평척 조견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물론 옥편에 그 다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병성자는 30운통에 상평, 하평이 15자씩 나눠져 있죠. 그 다음에 척성은 전부 상성, 입성, 거성을 합해가지고 76운통이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보면 그 척성운을 가지고 그 시를 지은 그런 부분들도 간혹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그 척성운을 가지고 시를 작시하지는 잘 안 하죠. 예전에 보면 척성운으로 시를 지어진 부분이 많이 보입니다. 한 번씩. 그 다음에 병성자는 총 1116자가 됩니다. 그 외에는 다 척성입니다. 우리가 그 한자 그 옥편에 나오는 책이 그 뭐 한자가 뭐 8만 자니 10만 자니 20만 자니 가는데 그만큼 되지 않습니다. 지금 그 옥편에 지금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글자를 보면은 한 15,000자에서 한 2만 자 내외 정도, 2만 자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기 좋은 말로 사람들이 10만 자가 넘니 우야니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옥편에 나와 있는 차가 2만 자 미만입니다, 대충. 그 책은 두꺼워도 내용이 글자 설명과 또 그 단어 설명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글자 숫자는 우리가 느끼는 만큼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규정이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완전히 무시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를 평적을 무시하고 자기 감정이나 또는 경치나 이런 현상을 평적을 무시하고 시를 멋있게 표현하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시의 규칙이 벗어나니까 원래 그런 종류의 시를 요체시라 해가지고 우길 요자, 그러니까 우기는 그러니까 시라고 우기는 그런 시라고 해서 요체시라고 그렇게 옛날부터 명칭이 있습니다. 시가 아닌데 시라고 자꾸 우기니까 평책을 안 맞추니까 시가 아닌데, 그러니까 그걸 이제 그런 종류의 한 분류를 요체시라고 합니다. 간혹 두보 같은 시성도 평책을 안 맞추고 막 지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부분은 공부를 조금만 하시면은 요체시의 특징이라든지 이런 걸 공부해 보면은 두보가 특히 요체시를 많이 했다,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보가 시의 규칙을 벗어나서 이렇게 많이 했다, 그렇게 기록으로 다 남아 있는데, 그냥 공부를 깊이 하지 않고 두보도 안 맞췄는데 누구도 이태백이도 안 맞췄는데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안 맞춰도 된다는 쪽으로 이야기를 몰고 가는 것은 공부가 좀 부족했다, 또 좀 더 한시를 깊이 알게 되면은 이제 그런 말씀을 안 하시게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내려오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여러 가지 전통들은 책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명확하게 요렇게 해야 된다, 요렇게 표기되어 있는 부분들이 없이 자꾸 이제 구전으로 내려오다가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아마 행사를 할 때 집례를 하든지 이럴 때도 보면은 하시는 분마다 소리가 틀리고, 또 책을 읽는 데서도 소리의 장단과 그 다음에 단어의 끊어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자꾸 틀려지고, 그러니까 책에서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명확한 규칙을 뒤에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안정해 놓고
위에 선배들이 하다가 또 그 다음에 그 후배들이 그걸 보고 그냥 또 하다 보니 틀려지고 자꾸 구전으로 틀려지게 그렇게 전해지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가 시조창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정영태 선생이 그러니까 악보를 자기가 그 전국에 이렇게 돌면서 악보를 우리 그 시조창을 보통 그 서양 음악은 보면 5선보 도노부 솔라시도 이 칸이 5줄로 되어 있는데 2선보로 이렇게 책을 만들어 놔가지고 선이 2개밖에 없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악보를 이렇게 그려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시조창을 하시는 분들은 그분이 만들어 놓은 그 기준 때문에 모든 심사나 이런 거 할 때 그러니까 그 악보를 그분의 호가 서감인데 서감보를 기준으로 합니다 하는 그런 표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요도 가사만 지금 전달이 되고 있지 악보는 없습니다. 소리를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가 뭐 이렇게 하락하는 악보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거기에 따르는 정해진 일정한 규칙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국거리 장단이라든지 자전머리라든지 뭐 쇠마치라든지 이렇게 그 장단이 있고 지역별로 그러니까 선생님이나 또는 지역별로 특정한 부분을 강조하는 부분이나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인 어떤 장단의 틀을 벗어나서는 안 되겠죠.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한시도 2000년 이상 이렇게 이어져 오는 기본적인 틀을 무시하고 뭐 누구는 안 맞췄는데 뭐 그렇게 뭐 또 뭐 딴 방법으로 해보자 뭐 물론 뭐 더 좋은 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공부를 더 하시면은 그만큼 오랜 세월 동안 해오면서 그러한 부분들은 잘못된 것이다, 요체시다, 우긴다 이런 그런 글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가 한시라든지 이런 부분을 시를 공부하는 부분도 중요하겠지만은 오랜 세월 이어온 전통을 이어간다는 그런 의미도 있기 때문에 오랜 세월 우리나라에서도 뭐 1000년도 50년 넘는 세월을 이어온 어떤 이런 것을 가지고 일부 학자나 또는 몇 사람의 주장에 의해 가지고 바꾼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어제 지난번 편에 말씀드리면서 우리나라 한자가 한사군이 설치되면서 자연스럽게 한문이 우리나라에 전달됐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한시는 통일신라 거의 말기 가까이 돼서 통일신라가 번성할 때 중국의 당나라에 유학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나라의 한시가 전파됐다. 물론 뭐 당군 신화나 이런 데도 뭐 조금 나오는 구절이 있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정식으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한시는 최치원 선생 이후로 그러니까 그게 기록으로 남아있는 부분이 없으니까 그 시기 이후에 당나라와 교류를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한시가 전해지게 됐고,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의 한시가 아주 활성화된 거는 어제 제가 고려 때 이야기를 했는데 고려 광종 그렇게 4대 임금입니다. 4대 광종 임금 때 서기로 하면 953년에 과거가 시행이 되면서 한시를 짓는 항목이 들어갔기 때문에 모든 선비들이 과거 시험을 보려면은 한시를 필수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나라의 한시가 본격적으로 또 아주 번창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아는 지식이 짧아서 이렇게 아는 데까지 설명을 드리고, 또 지난번에 관심 있게 봐주시는 부분들은 설명이 조금 부족한 듯 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